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미 관세 투자 합의 평가와 이후 과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워크인 연구소의 이문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식 미국식 버전이라고 그럴까요? 트럼프가 나타나면서 세상을 완전히 좀 코미디화 시키는데 세계 모든 그 리더십이 트럼프가 얼마만큼 치하냐, 얼마만큼 잘 대접했냐, 이런 감정 노동 차원에서 평가되는 이런 아주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동안 이제 관세 협상에 온 국민이 집중했는데 비교적 잘 대접했다, 비교적 친하게 지내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평가 속에서 그 평가의 그 실질적인 결과, 허와식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냉철한 시각 속에서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대안은 무엇인지를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제하실 분들은 이제 두 분이고요. 토론은 전체 네 분인데 먼저 소개를 드리면 먼저 발제해 주실 분은 요즘 온 세계가 이제 그 미국 그 패권 경쟁 속에서 이제 어디에 줄 서야 될지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먼저 최필수 세종대 중국 통상학 교수님께서 미중 관세 협상 주요 내용에 대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해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한미 관세 협상 분석과 이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토론은 네 분 오셨습니다. 먼저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님 나오셨고요. 다음에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님, 다음으로는 주재준 트럼프 위협 저지 공동행동 정책위원장님, 그리고 정성희 소통과 혁신 연구소 소장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발제는 각 20분이고요. 만약에 좀 남으면 나머지 분이 그 시간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토론은 10분으로 수업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제 최필수 교수님께서 미중 관세 협상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가 따로 없나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중 관세 협상 주요 내용인데, 보니까 제 뒤에 하실 나 교수님 하실 내용이 본론이고 저는 서론 같은 내용이라서 좀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본론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먼저 트럼프 취임 이후 경과가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그 다음 달인 2월부터 관세를 막 때리기 시작했고, 중국은 그거에 비례해서 관세를 같이 매기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5월 12일에 1차 타결이 있었고, 그때까지 자세한 경과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와가지고요. 그 후에 계속해서 또 갈등이 이어졌던 거죠. 7월과 9월 사이에 미국의 첨단 기술 관련 추가 제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히토류 관련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말에 에이펙 정상회담으로 이제 잠정 휴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라이선스를 배급하는 식으로, 그리고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3월 이후 발표한 모든 보복관세 및 비관세 조보 조치를 유예한다. 그리고 미국산 대두를 구매한다. 그리고 넥스페리아라고 왜 미국 반도체 공장이 중국에 있었는데 그거 수출을 막았었는데 그걸 다시 하도록 한다. 그리고 미국의 해양 물류 조성 부분에 대한 지배에 겨냥한 301조 조세 발표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한다.
그리고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시장 개방 관세 제외 절차의 만료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 뭐 이렇게 이름을 취했고요. 미국은 페탄에 관세 10%를 취소하겠다. 그리고 301조 관세 제외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을 하겠다. 특정 기업 계열사에 대한 기술 보이콧 조치를 1년간 중단하겠다. 중국의 해양 물 조선 부분 지배 강화를 위한 301조 조사에 대한 조치를 1년간 중단하겠다. 양측이 서로 중요한 공방 사항은 1년 동안 유예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카드는 일단 관세가 있고요. 기술 보이콧이 있죠. 반도체, 항공기술, 첨단 분야가 있고, 또 판매와 구매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있고, 유학생을 제한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 트럼프판의 반도체 동맹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팍스 실리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이 때리는 만큼 비례적으로 대응 관세를 매겼고요. 그리고 미국이 기술을 보이콧하니까 자립자강을 추진하면서 기술 초크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독립을 시연 중입니다. 작년 말에 딥시크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요. 심지어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 수입을 금지하는, 미국이 수출하려고 해도 어디나 거 안 받아라고 하는 여유를 부리고 있기도 하고요.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ASPI가 발표한 데서 64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중에서 57개가 중국이 1등이다 라는 발표가 나와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죠. 중국의 데뷔카드는 히토류가 있고, 이걸 위해서 19개 개도국과 채굴 동맹을 맺었고요. 히토류에 있어서 중국은 매장량의 44%, 생산량 70%, 가공 90%라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 분단할 수 있고, 미 국채 보유를 축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미국은 히토류 자체 공급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보유한 히토류를 개발하기도 하고, 히토류 동맹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기도 한데, 자원 부족량이 아직 중국에 못 미치고, 또 가공 기술이라든가 환경 오염 대응 이런 데서 그렇게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농산물 수입 대체 시장, 중국만한 시장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중국이 국채 매각을 하면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서 재정에 부담이 되게 되겠죠. 누가 이겼냐라고 승부를 물어보고 싶은데, 더 많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 목표였다면 미국이 승리한 셈이죠. 근데 그 대가로 미국은 세계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런 매드인 스트래티지를 반복하면 결국 소멸되게 마련인데, 게다가 중국에게 자유무역의 수호자라는 타이틀을 안겨줘 버렸다는 것이고요. 동맹보다 중국에게 더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체 미국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회의를 야기시켰습니다. 또 중국의 대미 수출은 감소했는데 전체 수출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국면적인 면이 있고 구조적인 면이 있는데, 국면적인 면에서 당장 미국은 지방선거가 있어서 이미 지금 지방선거에서 트럼프 진영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뭐 뉴욕 시장이라든가 필라델피아라든가 이런 데서 새로운 전에 그러니까 공화당 텃밭이었던 데서도 민주당이 당선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마가 자체도 새롭게 진화하고 있고 네오콘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만약에 실각한다고 해서 그게 트럼프 시대가 아닐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시대에도 트럼프 없는 트럼프 시대였다라고 평가하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트럼프가 내건 그 가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내건 그 생각, 미국이 더 이상 세계로 뻗어나갈 수가 없고 이제 고립주의 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그것이 하나의 미국을 관통하는 지금 시대 정신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의 힘이 약해지더라도 그 트럼프가 내건 생각이 약해지는 건 아닐 것이라는 거고요. 또 미국의 재정이 불안하고 이런 국채이자 부담이 과다해지는 그런 문제가 또 계속 발생하면서 점점 트럼프의 이런 행사할 수 있는 힘은 약해질 것입니다. 반면 중국의 정치적 국면은 좀 더 안정적인 면이 있고요. 시진핑 실각설이라는 게 돈 적이 있었는데 이게 오류라는 것이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은 생산력의 발전, 앞에서 말씀드린 과학기술 능력은 막 증강하고 있는데 내수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럼 그 귀결은 뭐겠습니까?
과잉 수출될 수밖에 없죠. 이런 면에서 또 중국이 마냥 여유가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이런 국면 전환을 위해서 찍으셨어요? 그만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면 전환을 위해서 미국이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대만 사이에 어떤 게 맺어져서 중국이 그거를 용인할 수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고, 또 최근에 대중 강경 발언을 하는데 오히려 높은 지지율도 발생하는 일본도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뜻밖의 새로운 국면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구조적인 것인데, 미국 히토르 자립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 사이 경주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그 구조적 전환의 관건일 것 같은데,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둘 다 자립을 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첨단 분야에서 경합이 지속되고 이것이 미중 전략 경쟁의 본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 설명한 기술들은 중국의 최근 15차 5개년 계획에서 열거한 기술들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뭐가 최신 기술이냐는 거를 가장 종합적으로 잘 정리하는 게 중국 정부 문건이에요. 언제부턴가 중국이 기술을 망라해서 내가 뭘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그 리스트가 중요한 기술 리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4개 전략적 신사업이라고 해서 신에너지, 신소재, 항공우주, 저공경제. 저공경제는 비행기가 다니는 게 고공경제이고 드론이 다니는 게 저공경제입니다. 드론 택배, 드론 택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7개 미래산업, 양자기술, 바이오, 수소, 핵융합 발전, 두뇌 기기 연결, 피지컬 AI, 6G. 그리고 6개 기술 독립과제, 반도체, 기기 제조 기기, 첨단 계측기기, 기초 소프트웨어, 첨단 소재, 바이오 제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중국이 얼마나 따라잡을 것인가, 이거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트럼프식 그 보호주의의 확산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게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제무역규범의 탈미국화 아젠다. 그러니까 미국이랑은 이들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끼리는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탈미국화 아젠다를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난 에이펙 회담에서 미국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호주의 확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담겼죠. 시장 다원화, 지금 미국의 압박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 또 중국 시장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둘 다 좀 다원화하긴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버티는 것이고, 이게 제3국 시장을 많이 개척한 결과 다원화가 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글로벌 사우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개도국들인데, 아직 글로벌 사우스는 우리의 시장이 되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름인데 팀 코리아라는 것은 우리의 원조와 인프라 건설과 제조업과 마케팅과 이런 것이 한꺼번에 나가서 어느 한 부분이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부분이 메꿔주는 이런 확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봤고요. 공급망 다원화가 매우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 포스코가 탄자니아의 흑연 광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흑연을 100%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개발하자는 것인데, 해보니까 중국에서 사서 쓰면 간단하고 더 쌌던 거죠. 근데 탄자니아 개발해 보니까 이 불확실한 광산을 불확실성을 안고 개발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를 비즈니스 리스크로 대체하는 것이지 리스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었대더라. 그러니까 새로운 공급망 창출 노력과 함께 기존 공급망을 잘 유지하는 노력도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압축적으로 발표해주셔서 한 10분 정도 세이브가 된 것 같습니다. 한째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질문사항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 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는데 10분이 세이브되어 있기 때문에 30분 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예전에 보면은 오늘 이제 그 준비한 내용은 그동안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팩트시트하고 이제 그 MOU가 나오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잘 소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정확하게 사실 전달이 될 경우에 상당히 충격적인데 그 부분이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슈 리포트도 쓰고 뭐 칼럼도 쓰고 그 다음에 몇 군데서 이제 강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어떤 대중적 운동으로 조직이 된다거나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에 대한 어떤 대립 지점들을 만들어가 버리면 곤란하다는 또 시각도 내부적으로 막 대출되고 이러면서 진실이 지금 가려지고 있는 상태여서 굉장히 조금 이 짓을 뭐하러 하고 있나는 생각이 막 들 정도로 회의가 많이 큽니다. 솔직히 어쨌든 간에요. 오늘은 이제 관련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주로는 이제 그 협상 결과와 관련해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비전 관련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저는 이제 소설을 이제 잘 안 읽는데 읽는 소설이라고 해봤자 뭐 고리키 어머니나 뭐 그런 거 뭐 누구죠? 이기영 뭐 두만강 이런 거 읽다 보니까 이 민중들의 내란을 굉장히 좋은 거로 생각을 해왔는데 요즘에 내란이란 말씀은 내란 세력 돼 버리니까 이제 안 좋은 말이 돼 버리고 사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맨날 조국이 어떻고 뭐 애국이 어떻고 했는데 요즘에 애국은 다 이제 그 보수 우파들이 길거리에서 쓰는 용어가 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못 쓰는 말이 돼 버렸고 또 하나가 이제 국익이라는 말이 같아요. 국익. 우리가 이 협상 시작하는 과정에서 정부한테 국익 중심으로 해라 막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는 그 의도가 뭐였냐면 탈미국을 하라는 거였죠. 그렇지 않고 미국이 시킨 대로 하지 말고 국익을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탈미국을 하라는 거였는데 정권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권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한테는 주어진 전제고 제약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국익을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이야기한 국익은 그래서 뭐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민중들의 이익이었어요. 민중들이 피해를 덜 보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국익이었는데 정부한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협상을 그 정부에서 굉장히 서두르고 있고 그렇게 해서 협상을 이제 지금 이제 뭐 사실상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트럼프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한국의 국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국익이었냐를 지금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요 아직은 미국의 현지 생산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미국 수출 시장에 더 의존해야 되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미국이 더 필요로 한 현대차 근데 현대기아차의 수출 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관세를 25%로 낮춰서 15%로 낮춰서 도요타랑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러나 3,500억 불 투자 약속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한 거고 아울러 그 조선업 사이클이 들어왔으니까 이 사이클 상황에서 새로운 이윤 기회를 노려보겠다고 하는 조선업 대자본의 이익을 지키려고 했던 게 이 정권이 이야기한 국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민중의 삶을 저당적인 사건이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마스가 투자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간단하게 이 부분은 꼭 한 번은 다시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가장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 한미 그 협상의 내용은 그 MOU에 양해각서에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물론 양해각서 자체도 그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향후에 추가적인 협상들이 쭉 이어질 텐데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제 수익을 5대5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자나 배당 같은 수익을 5대5로 나누는 거구나. 쟤네들은 돈도 안 내놓고는 뭐 이익을 가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대부분의 매체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MOU 내용을 보세요. MOU 내용을 일본 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그 수익은 원금이 포함된 겁니다.
회계에서 수익하고 이익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익은 우리가 이자나 배당으로 버는 게 이익인데 수익은 뭐냐면 우리가 매출하면 그것도 다 수익이에요. 영업 수익입니다. 그래서 원금도 수익으로 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 계약서상에서 수익이라는 용어는 없고 실제 계약서상에 등장하는 수익이라는 용어는 간주 배분액이라는 새로운 개념인데 간주 배분액은 정확히 말하면 원금 더하기 이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짜리 대미 투자를 한다고 해보세요. 투자 금액이 100억 달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주 배 그리고 이자율이 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간주 배분액이 얼마냐 그러냐면 간주 배분액은 210억 달러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100억 투자했잖아요. 그거를 원금으로 칩니다. 그게 원금인데 그러면 미국도 100억을 낸 것처럼 칩니다. 안 냈어요. 안 내지만은 그래서 일단 원금이 200억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자율 5% 하니까 210억입니다. 그럼 210억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100억 들여서 투자한 사업에서 210억이 나올 때까지는 이걸 어떻게 하냐 한국과 미국이 정확히 5대5로 가져가는 거예요. 어느 세상에 이런 식으로 대박나는 노다지 사업들이 그렇게 줄줄이 있을까요? 3,550불이나. 이거는 뭐냐면은 본전을 회수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 MOU 내용은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칼럼도 쓰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정부나 내지는 어떤 반론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지 혹시 몰라가지고 AI도 돌려보고 했는데 제 해석이 정확하게 맞다고 계속 나오고 그리고 몇몇 기자분들도 제 해석대로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은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미국한테 제가 주는 돈이나 다름없어요. 일부 회수할 수는 있겠지만 원금 회수 불가능하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스가 투자 관련으로는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현행법에 따르면은 여기 보면은 BABA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국 내에서 이제 외국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자재 부품의 상당 부분 70%인가를 미국 현지에서 조달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조선업이 이제 미국에다가 조선소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냐면 미국의 지금 그 업체들로부터 기자재 부품을 조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업 대자본들이 한국의 협력업체들을 미국으로 진출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이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마스가에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스가 하면은 우리가 뭐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이걸로 좀 수주를 많이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산입니다.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결국은 첫 번째 뭐냐면 조선업 생태계 일정 부분이 미국으로 이전돼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내 산업 공동화되고 지역 경제 붕괴될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설령 우리가 블록 건조 같은 거를 국내에서 이제 수주할 수 있겠습니다. 블록 건조를 국내에서 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부품이나 기자재를 미국으로 역수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역수입할 뿐만 아니라 한국은 뭐가 됩니까? 부품 기자재를 자체 못하는 하청 기지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뭐냐? 저임금 생산 기반의 이점을 미국이 그래서 본국에서 수탈해가는 구조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 조선업의 기술 경쟁력이 사실 굉장히 강력하고 자부심이 강하시죠. 블록 모듈화 같은 상당히 첨단의 어떤 그 역량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상 이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관련해가지고 저작권, 지적재산권 관련된 분쟁들이 예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요, 지금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시다시피 무슨 한미 간 조선협의그룹이라고 하죠. 또다시 워킹그룹을 만든다는 거예요. 조선업 관련.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고려할 가치도 없다. 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슬라이드 8번으로 그 작은 글씨로 이제 슬라이드 8번 있습니다. 밑에 큰 페이지 수 마시고요. 보지 마시고 작은 글씨로 섭파경 보시면 이번 대미 투자 확대 성격을 보면은 이게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하나는 이제 국내 생산하고 연계가 되면서 국내 공급망을 보완하는 방식의 투자도 가능한데 이번 투자는 그런 투자는 아닙니다. 현지 시장에서 공급망 자체를 만들어내는 그렇게 해서 이게 전면적인 진출이고요. 국내 공급망을 대체하는 성격이고 국내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성격입니다. 국내 공급망을 보완하는 게 아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는 이제 이 두 단계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원래 관세 0%였습니다.
그게 관세 15%까지 올랐고 철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관세 50%까지 올랐습니다. 이미 물량 감소로 부분적으로 이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대미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공동화가 심각해질 것이다. 관련해서 이제 뭐 재벌들이 국내 투자를 한다. 이게 왜냐하면 심각한 사건인 건 뭐냐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주력 산업의 국내 그 투자의 그 4년치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에 약속한 대미 투자 규모가 4년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당장 한다는 소리가 재벌들이 투자해서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뭐 현금 주고 어음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런 약속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지. 지킬지도 안 지킬지도 모르는 재량적인 재벌들의 시혜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한다는 짓이 뭡니까? 규제 완화, 초부자 감세, 국민주권 정부라면서요. 성장 철학이 이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랑 뭐가 다르죠? 이건 한마디로 철학의 빈곤이다. 그런 점에서 더 가증스러운 것은 협상 결과 선박론입니다. 선박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한국의 재벌 체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재벌들을 더 잘 사게 해주고 낙수 효과로 그러면 국민들한테 떨어지는 몫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분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본이 빠져나가는 게 문제면 자본을 유치하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외투 기업을 더 들이자는. 세상에. 더 얘기 않겠습니다. 우리 옵티컬 하이테크 동들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CPTPP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본질이 뭔지는 잘 아시죠? 이건 한일 FTA입니다. 근데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일본과 뭉치자? 이거는 완전히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미국은 역대 동아시아 개입을 할 때 미일 연합이라는 형태로 개입해 들어왔습니다. 항상. 우리가 3년 전에 얼마나 싸웠습니까? 한국의 농민들, 어민들까지 나서서 CPTP 반대 추진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할 때 그렇게 싸워서 결국은 무릎 꿇렸는데 그걸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철회하지는 않겠고요. 어제 철회라는 유행어가 등장했는데 슬라이드 22 잠깐 뒤로 가서 보시면요. 정부에서 그러면은 한 해에 200억 달러씩 이제 투자를 하는데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 그래서 대미 투자 자금은 KIC 한국투자공사 운용 수익으로 마련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어요. 지난 20년간에 걸쳐서 보면은 KIC 운용 수익이 900억 달러입니다. 20년간 900억 달러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매년 200억 달러 어떻게 이거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연차 보고서를 보면서 연환산 수익률이 발표된 건 4.75%고 2024년 연말에 총 운용 예산이 2,065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운용 수익은 아무리 잘 계산해줘도 100억 달러가 안 됩니다. 98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수익을 몽땅 미국에 더 투자하면 됩니까? 근데 KIC가 운용하는 자산은요, KIC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공적 기금들한테서 위탁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미국에다가 갖다 바치려고 KIC에서 이거 다 기금들 다 이렇게 털어먹어도 됩니까? 운용 수익이 원래 적립되면서 기금 규모가 커지는 거잖아요. 기금 건전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죠? 이제 슬라이드 13으로 과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슬라이드 13에 보시면은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하는 게 한국은행 외환보유의 운용수익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외환시장이 난리인데요. 사실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KIC 한국투자공사 운용수익이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KIC에 맡겨서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을 보면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운용수익이 8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KIC 100억 달러인데 그 중에 80억 달러가 한국은행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200억 달러를 투자를 매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0억 달러 이상은 채권 발행으로 조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조금만 보수적으로 과거의 그 기록을 판단해 보면 한 150억 정도는 사실은 계속 달러 빚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년간 1,500달러 정도를 이제 우리가 외환보유에서 인출을 하는 거예요. 매년 150억 달러씩 우리가 이제 인출을 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도 지금 외환 보유 기준 그 외환 보유액이 지금 그 미국 IMF ARA 기준으로는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과거 10년 동안 만약에 그런 식으로 외환 보유액에서 1,500달러씩 빼갔다고 보세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1998년 12월로 돌아갑니다. 외환위기 직후에. 자, 이런 말씀, 이건 제가 뭐 데이터를 뭐 가공하거나 뭐 아주 1차적인 가공만 한 거지 사실 그대로입니다. 뭐 전혀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이번 그 트럼프 관련된 그 반대 투쟁을 하면서 정말 제가 가슴 아프게 많이 절실하게 정말 뼈저리게 뼈 아파. 이게 느낀 게 뭐냐면 제국주의 관점입니다. 제국주의 관점. 우리가 이렇게까지 제국주의 관점이 미약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관행적인 반미 투쟁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 게 없다 이런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관행적인 반미 투쟁 그러니까는 너네나 하는 거지라는 식으로 판이 짜져버린 측면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하다못해요 막스주의자가 아닌 사람들도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은 미국에서 나오는 학술지 논문들에서도 제국주의란 말씀입니다. 트럼프에 대해서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좌파 단체들도 안 써요 그런 말. 트럼프 반대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는 대중원들을 제가 몇 분 만났습니다. 트럼프 반대에 대해 반대한대요. 이번 트럼프 투쟁 과정에서 정말 이 제국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1차 대전의 배경이 됐던 제국주의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시대에 등장한 제국주의에 대한 비교 연구들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제출되고 이제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그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제가 슬라이드에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좀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떤 측면이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보시고 제가 발표한 내용 좀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차이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요. 글로벌 가치 사슬,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수탈의 모습이 굉장히 강화됐다는 점. 그리고 이제 국제금융시장의 종속국을 개방시킨 게 굉장히 컸어요. 종속국이 국제시장, 금융시장 개방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종속국 정부에서 만약에 딴짓을 하기 시작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털어갑니다. 그 나라를. 외환위기로 몰아가고. 그래서 가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순수하게 경제적인 현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현상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국제금융시장의 그런 모습들은 국제통화위계라고 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질서가 작동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치경제 질서가 이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정치경제 질서가 모습을 달리하면서 수탈의 외피를 지금 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공통점은 변하지 않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의 배경이 됐던 제국주의와 20세기 말 이후에 이제 신자유주의 제국주의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제가 그냥 혼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도 원래 처음에 여기 김상민 국제실장님 계시지만은 연초에도 우리 토론회 때 제가 관리되지 않은 자유무역이 문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실제로 똑같은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옵니다. 공통점, 규제되지 않은 세계화, 통제되지 않은 시장 통합, 관리되지 않은 자유무역 이런 것들이 이 두 번의 제국주의 경험의 공통점이라는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미국의 경제 침탈 양상이 변화된 것이죠. 과거에는 자본 수출을 해서 이제 해외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게 중요했는데 물론 그 부분은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떠올랐냐면 빨간색 표시를 보시면 동맹관계로 묶여있는 정치적 종속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타겟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종속국입니다. 동맹관계라는 이름으로 묶여져 있는 정치적 종속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역으로 자본 수출을 강요하는데 이 자본 수출은 불평등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자본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85년도 플라자 합의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다. 불평등한 조건을 감수하는 자본 수출을 강제함으로써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살찌워 놓은 제조 역량, 살찌워 놓은 기술 역량, 살찌워 놓은 재정 역량을 수탈해 가는 거다. 물론 저도 살이 쪘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우리가 전두환 때 기억하시지만 중남미 국가들이 외채기에 빠졌을 때 세계 외채기 4위였던 한국은 문제 없었습니다.
미국이 다 커버해줬거든요. 쇼윈도, 반공체제 최전선에 있는 나라를 자기들이 쇼윈도로 키워야 한다는 거였죠. 그러나 90년대 후반에 어땠습니까? 반공체제, 그 냉전이 무너진 다음에 한국은 그동안 많이 묻다 아이가, 그죠? 3조 호황 거치면서 고도성장한 한국 털어먹었죠, 외환위기 때. 지금 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서도 경제 침탈을 당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안이 그럼 어떤 거냐? 슬라이드 30입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이 최근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독일의 그 에르 교수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의 블랭커 교수나 이런 분들이 구체적인 논문에다가 하고 있는 얘기 뭐냐면, 당장 이 트럼프를 보면서 말이 안 된다는 걸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 다자주의, 다시 룰 베이스드, 규칙 기반, 그리고 자유무역, 이걸 다시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함정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트럼프를 낳은 구조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 자유무역이 모두에게 이익이고 최적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역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트럼프의 생각도 틀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동운동이 그러면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관점을 지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 관세, 보조금, 산업진흥책 일체를 비합리적인 걸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는 이 국제경제관계라는 자체가 시장으로 더 통합될 수 있는 어떤 조화로운 영역이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갈등과 분절, 불균형, 부조화 요소가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불균등 발전은 필연적이며 따라서 제국주의로 그것이 제국주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33회. 국내 문제로 돌아가면은 결국은 이런 트럼프 제국주의의 문제는 경제적으로 볼 때는 어떤 문제냐 하면은 결국은 국내 유효 수요 제약의 문제입니다. 국내 노동자 계급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절대로 살을 찌우면 안 됩니다. 계속 수탈해 먹어야 되니까, 계속 애걸복걸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기어 올라오지 못하게 통제해야 됩니다. 따라서 국내 유효 수요는 쪼입니다. 긴축 정책을 하고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그런 다음에 뭘 하냐? 그 부족한 유효 수요를 다른 나라에서 이제 확보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본주의 체제 모순에 기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우리 학회에서 발표했더니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진보적인 경제학자분들도 너무 이 토대 결정론에 아주 강한 그게 있어가지고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진보 정치와 노동운동의 대안적인 국제질서상을 정립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새로운 진보적 다자주의, 새로운 진보적 자유무역 같은 것들의 모델을 우리가 좀 구상을 해야 한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입니다. 개방성을 유지해야 한다. 자유무역의 틀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나 국민국가가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이것은 각 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없으면 결국은 보호무역으로 치닫습니다. 전쟁으로 터지고 대공황의 파국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국민국가의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자본이동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환율 좀 올랐다고 외환시장 규제 더 푼다고 하는 이 정부가 하는 것은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지금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바꾸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동성이 더 커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자본 이동에 대한 제한을 가하면서 시장의 힘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노동자 계급 중심의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3번 슬라이드에 뭐가 필요하냐? 타겟팅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타겟팅된 산업정책이 꼭 필요하다. 이 산업정책은 박정희식 산업정책도 있지만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공공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로드릭이 2024년 페이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기후, 일자리, 지역, 이런 문제들을 해결에 있어서 공공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적인 수단들을 이제 동원할 수 있는 것이죠. 국가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곧 산업정책입니다. 이 산업정책이 자본가들만의 것이 되지 않고 소위 전문가들만의 것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뭐 노벨상 예전에 받았던 아마르트야 센이 얘기하는 소득 밑단에서의 불평등, 복지국가의 부충분함 같은 것도 물론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다만,
대안은 결국은 저는 이런 걸 봅니다. 자족론이라고 그러죠. 케인스라는 경제학자가 이제 이야기했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내셔널 셀프 서피션시라고요. 자족론입니다. 국민 경제가 언제 안전해지냐. 제1차 세계대전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1930년대 세계대전하고 대공황 겪은 시기인데 어떻게 해야 국민 경제가 전쟁이라든가 대공황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거냐. 그래서 경제적 자율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누가? 케인스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른바 자립경제, 민족경제 상을 이런 개념 위해서 다시 정초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자율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경제적 자주성입니다. 자주성 그러면 또 이거 용어 이상한데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케인스 1930년 화폐론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냥 과거의 생각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새로운 의미로 재구성하는 과제가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우리 그 토론거리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이 두 분 발제 잘 들었고 이제부터는 네 분의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순서상에는 좀 김성혁 원장님부터 돼 있는데 주재준 정책위원장님께서 PPT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일단 먼저 PPT 듣고 그 다음에 자리를 정리한 후에 토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소개받은 주재준입니다. 저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쿠팡의 김범석의 패륜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과 오늘 약간 추가한 내용인데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기억하고 있죠. 장덕준님의 죽도록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범석이 미국의 쿠팡 INC 의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메모를 남기지 않도록 확실히 해라고 하는 메모가 드러났고요. 시국제 노동자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기 회사에서 노동자가 죽어갔는데 그 진실을 감추기에만 일갈했던 겁니다. 쿠팡은 연매출이 41조 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6천억이 넘는 엄청난 기업입니다. 그런데 3,500만 명의 정보가 유출하는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쿠팡이거든요. 쿠팡이 규제가 없냐? 규제가 엄청납니다. 쿠팡이 실제로 미국의 쿠팡 INC에게 한국 쿠팡이요 2조 원의 돈을 연대 보증을 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규제의 틈을 파고들어서 이런 사실상 불법적인 일을 막 자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쿠팡에게요, 그나마 하려고 했던 온라인 플랫폼 법을 이제 이번에 팩트시트에서 안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온라인 플랫폼법은 플랫폼 규제는 이런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이제 규제하기 위해서,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있는 법을 모델로 해서 거기에 유럽법을 추가해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벌써 2년째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해서 입법의 직전까지 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이번에 팩트시트에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 정책 영역에서 미국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오면서 이게 완전히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 온라인 플랫폼 법에 이 쿠팡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 이제 구글도 걸리고요, 다 걸리는데 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에 따르면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고 웹마켓 수수료 한번
와우나 뭐 이런 데 들어가면 계속 내게 하잖아요. 그 탈퇴도 굉장히 어렵고요. 예, 그리고 불공정 회계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당겨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난 10월부터 미 하원 공화당 43명의 의원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냈고 이게 팩트시트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결과 한국의 데이터 주권, 기술 주권은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글에서 고정밀 지도, 여러분들 고정밀 지도가 5,000분의 1 지도를 뜻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카톡 세상에 카카오 이제 세상이 됐잖아요. 그 세상을 처음에 뭘로 하냐면 카카오가 맵을 만듭니다. 그 맵을 통해서 카카오 택시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플랫폼이 다 하면서 우리는 결국 카카오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거가 됐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이 그 지도입니다. 맵입니다. 구글이 이것을 들어온다고 해 5,000분의 1까지의 지도를 허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하는 건 군사적 분단 체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걸 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구글이 한국을 먹어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구글이 그럼 어떤 기업이냐? 이 말도 안 되는 기업이고 구글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한테 매출은 3천억 분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3,800억 정도. 이게 2023년 기준인데 실제로 매출은 11조가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글이 주로 매출이 광고 수익이거든요. 유튜브 보시면 광고 뜨잖아요. 그 본사가 싱가포르에 갖고 있어요. 그 본사를 서버를 싱가포르에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매출을 전부 싱가포르에서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물론 세금은 안 됩니다. 그거보다 훨씬 낮은 네이버가 지금 매출 8조인데요. 법인세는 5천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걸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저런 기업들한테 다시 구글 맵을 준다라고 하면 등쳐먹기 딱 좋은 상황이 되는 거다 이런 겁니다.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런 지도 맵뿐만 아니라 지금 팩트시트에서 요구한 건 위치, 재보험 그리고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여러분들 뭐 이제 의료 정보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그 의료 정보 여러 가지 뭐 진단 받는 거 다 치료받는 거 이게 다 미국의 보험회사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ING나 AIG 이런 데로 더 넘어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의 요구다. 이게 이제 팩트시트에서 주장하고 있어서 지금 다음번에 한미 FTA 이게 FTA 조항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FTA 기준안을 개정하겠다가 미국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리고 함께 이제 지적재산권도 원래 지적재산권이 20년 보유인데 이걸 더 25년 아니면 50년까지 늘려달라라고 하는 게 특허에 가장 전 세계에 가장 수익을 많이 얻는 것은 뭐 당연 미국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제너럴 의약품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수 없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요. 여기 트럼프가 이 규제에 관련해서 이제 상호 관세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의 일부 주에서 대법원에 소송을 거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11월에 준비기일이 있었는데 9명의 대법관, 그러니까 미국은 대법관 제도가 종식제도거든요. 바뀌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데 9명의 대법관 중에서 6명이 보통 보수 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6명이 진보 포함해서 3명이 이탈을 해서 6명, 전체 6명이 이건 위헌적인 상황이다. 관세를 어떻게 행정부가 의회가 제출해야 돼 라고 하는 취지의 입장을 벌써 냈다는 겁니다. 이게 모두 다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해서 내년 1월 정도에 아마 판단을 내릴 텐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극심한 혼란. 우리는 그냥 먼저 준 거니까요. 이 자체가 허물어지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지금 대미투자기금법 특별법으로 상정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대법 이 선거 이후로 밀어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는 겁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관세를 높이면 당연히 그게 물가에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여러 분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10월부터 나타납니다. 일자리가 10만 개 정도 감소했다고 하고, 이게 코로나 시점에서 있었던 엄청난 경기 침체의 신호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개선 방안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의 지지율 30%, 지지율 30%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뭐 여러 측면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집권 1년 차의 대통령이 30%까지 떨어진 건 예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이 굉장히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미국은 애초에 12월 18일 날 한미 FTA, 지금 많은 뭐 온라인 규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적 재산권 모든 것을 한미 FTA 공동위원회 통해서 그걸 개정해 나가자. 여기에 이제 비관사 장벽이라고 하는 건 농업의 의제도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하기로 12월 18일 날 요청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한국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이제 다음 달로 밀어놓은 건데, 이거를 끝까지 밀어야 되는 과정이 좀 남겨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관세 장벽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미투자기금법이 국회 상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에 상정되어 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게 국힘이 상임위원장을 갖고 있어서 이게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게 국힘이 상임위원장이 돼서 다행스럽게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데요. 그리고 저 국힘에서 대미투자기금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팩트시트 전체를 가지고 비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하여튼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을 끝까지 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한참 국민적 분노를 느끼는 쿠팡 사태를 통해서 이제 디지털 자본주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지금 우리 자리를 정리를 하고 계속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이어가겠는데요. 토론 순서는 여기 페이퍼에 있는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앞부분 중복된 것 빼고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규모 미국 투자로 달러 유출이 심화되고요. 그래서 외환위기나 환율 상승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마스가 조선협력에 대해서 한국 조선업에 기하는 바는 없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산업공동화 우려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투자가 정부 보증하는 게 3,500억 달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대기업들이 하는 게 1,500억 달러, 에너지 구입이 1,000억 달러, 무기 구입이 250억 달러, 대한항공 보잉기 구입이 360억 달러, 대충 7천억 달러가 됩니다.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은 전부 달러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달러를 이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그 정부의 보증이나 대출, 통화 수합이라고 해도 달러 현금이 지출되거나 달러를 이제 빚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달러 외채를 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4,200억 달러인데 이걸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달러 유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이것이 외환시장에 선반영돼서 원화가치 하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최근의 구환율은
근본적으로는 한미 간의 금리 차이입니다. 금리 차가 1.5%포인트 정도 되고 이게 이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보완율이 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 11월, 12월 지금 1480원까지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미 투자 합의 이후 지속된 거기 때문에 이 한미 관세 합의가 제일 큰 요인이라고 최근 현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달러 수급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요. 관세 합의로 인한 달러 유출 우려 그리고 최근에 수출 기업들이 수출 대금을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이 대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현지 기업들이 늘어나가지고 현지 기업에서 또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하려면 달러가 필요하니까 이걸 원화로 바꾸면 이게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현지에서 재투자 비용이 수출 대금의 절반 이상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수학개미들도 해외 투자가 급증해서요 달러가 유출되고 있고 이런 이제 종합적인 대규모 달러 유출 현상으로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고 1,500선을 넘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 이건 지금 구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마스가 한미 조선협력인데 한미 합의서를 보면 미국 일자리와 공급망을 부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일자리 창출이나 한국 조선업 발전 이런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 한국에서 미국 군함을 제작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 거다 이런 이제 장밋빛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미국 법에 의해서 미국 배를 해외에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군함은 더 엄격하고요. 군함은 MRO 유지 보수도 해외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11월 말에 미국 국회에서 국방수권법 규제를 재확인했는데 이제 국방부 재정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 내년에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는 함선이 2척을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투함이 아니라 이 군함 옆에 있는 지원선입니다. 미사일을 측량하는 미사일 발사 같은 거 하면 이제 그 옆에서 측량하는 안전선에 한해서 해외 발주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결정했고요. 따라서 이 미국 군함이나 상선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이제 지어야 되고 현지 공장은 그 자체에서 완결된 생태계를 꾸려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뭘 만들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고용 창출이 아니라 고용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수출 물량이 더 없어지는 이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현대자동차에서 대규모 임원 인사 발령을 발표했는데 분야별로 사장이 있는데요. 이 사장의 70%가 외국인입니다. 지금 대표이사도 호세 외국인이거든요. 이런 지배구조가 쿠팡과 비슷하게 쿠팡도 본사가 미국 델라웨어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문제 생기니까 국회 출석하라고 하니까 대표이사를 김범석에서 미국인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미국인 대표가 되면 국내에서 통제하기 여러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요. 사업의 중심이
미국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결과로 이제 국내 산업 공동화가 우려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울산 사공장 같은 경우 그 임원 명단이 없어요. 발표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장 축소나 이런 게 예견되고요. 지금 그 자동차를 비롯해서 철강, 구리, 픽업 트럭 관세를 인상했고요. 한미 FTA에서 0%였는데 세보에서 50%까지 인상했고 앞으로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을 계속 인상할 예정입니다. 근데 미국에 대한 한국의 관세는 아직도 FTA에서 0%입니다. 이런 이제 구조가 계속되기 때문에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또 이제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서 산업 공동화가 예상됩니다. 발제에서도 얘기했듯이 미국이 정책적으로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지원법 등으로 북미에서 완성된 생태계, 즉 원자재와 부품까지는 모두 미국에서 조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국내에서 수출했던 부품까지가 전부 축소, 차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그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 전체가 올해도 이제 수출 물량도 줄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특히 자동차를 비롯해서 물량 축소와 뭐 부품업체 고용 문제까지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한미 협상 결과에서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나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업 공동화 우려가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그 김상민 그 금속노조 정책실장님이 토론해 주시겠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철강, 조선, 자동차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 하실 말씀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자료는 37페이지부터 있고요. 일단 저희는 그 관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들을 포괄하고 있다 보니까 좀 심각하게 연쪽 그 관세 정책 발표됐을 때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현장의 관세 영향 파악, 보고 지침 이런 것들을 좀 시행한 바가 있었어요. 관세 영향이 아주 본격화되기 전이지만 자본이 먼저 선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좀 시행을 했었고, 그나마 좀 우려가 있는 사업장들이 아마 응답을 했을 것인데 그때 이제 이미 물량 감소가 있었다라는 이제 답변도 일정하게 있었고, 향후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는 곳이 한 57.5% 이렇게 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세 발효 전 수출 물량 밀어내기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선 계약한 것들도 있었을 거고, 재고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이제 관세 영향이 하반기나 연말쯤에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진단들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큼 이것이 관세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만한 통계 자료가 아직은 그렇게 충분치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지되는 것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GM은 이제 미국 수출이 절대적이니까 비중이, 한국 GM 물량이 9월, 10월, 11월 해가지고 좀 눈에 띄게 줄어든 게 확인이 되고 있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수출액 비중이 좀 줄어든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0월, 11월 좀 크게 줄어든 게
강광 같은 경우 철강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강광 같은 경우에 10월, 11월 좀 크게 감소한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발제하실 때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현대차 그룹이나 뭐 한국GM이나 뭐 이제 투자 계획들은 발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현대차는 그 투자 계획 발표하면서 그 부품사 관세 부담을 매입 가격에 반영해주겠다 이런 것도 밝힌 바가 있고 정부도 이런저런 이제 지원 정책들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그게 이것 때문인지는 잘 이제 점검이 필요하긴 한데 당장 이제 저희 현대기아 부품사 지회로부터 관세에 따른 위기 보고 이런 것들은 접수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이제 현대제철 포항 2공장 문제라든가 한국GM 지형정비사업소 폐쇄 이슈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나 한국GM의 뭐 투자 발표 이런 것들은 당장은 이제 산업 공통화 우려라든가 철수설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행보로 보이고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이제 정치적인 우려 때문에 이런 달래기 모드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태도가 돌변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협상 이후 어떤 점들이 우려되는지 좀 적어봤는데요. 일단 관세 부담 자체보다는 관세 정책이 촉진하고 있는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저희는 더 큰 상황입니다. 일단 뭐 관세 전부터 이미 움직임들은 시작이 됐었는데 현대제철,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립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현대차가 그 시작 빠졌네요. 네, CEO 인베스터 데이를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열어가지고 80% 미국 물량의 80%를 현지 생산하겠고 공급망 비중도 80%로 높이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 삼성이나 뭐 SK 등등 이제 미국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들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수출 대기업들이 미국으로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 떠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당장 붙잡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비운 자리를 신산업이나 뭐 소부장 산업으로 메우는 산업 정책이 필요할 텐데 그럴 여력이 있을 것인가? 관세 협상에 따라 미국에 갖다 바쳐야 된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여력이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또 고민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미 의존적인 산업 구조가 더 심화될 것이다 라는 것도 고민입니다. 지금도 안 그래도 심각한데 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 2천억 달러 현금 투자, 조선업 협력 기금 이런 것들이 대미 종속성을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미국 안 그래도 미국 지금 제조업 살리기를 한다지만 그게 잘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미국 내 경기도 불안불안한 상황인데 투자의 실패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한테 더 많은 요구를 강요받게 될 족쇄가 될 수도 있겠다. 최근에 뭐 NSS 보고서에도 보면은 경제적으로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국 역할 이런 것들이 요구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사한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면서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제인데요,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재벌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국내 공급망과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 중심의 둔 정부 정책을 강제해야 될 게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발제자께서도 이제 산업 정책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정부는 기본적으로 기업 지원 정책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 노조 참여 이런 것들을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고, 노동 정책은 산업 정책과 완전히 별개 아니면 양념 수준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그걸 긴밀하게 연동하는 정책 수립을 강제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노조를 포함해서 이해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공급망 일자리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겠다. 정부도 이제 그 국내 공급망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면서 이런저런 정책들을 발표들은 합니다. 이제 작년 말 해가지고 뭐 공급망 안정화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국내 산업 공급망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는지 점검도 돼야 되고 또 실효성을 높여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게 되려면은 그걸 감시도 하고 같이 평가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거버넌스 노동 조합이 포함된 거버넌스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이런 것들이 무슨 뭐 거창한 민주노 쪽에서 얘기하는 뭐 노정교섭이라든가 뭐 이런 뭐 네이밍된 틀이 부담스럽다면은 그냥 실질적인 거버넌스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한국제임 의제를 가지고 뭐 작동해 본다든가 그런 거버넌스를 실질화하는 노력들도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그리고 재벌로부터 정신적인 좀 탈동조화가 우리 내부에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리서치인가에서 나온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인식, 뭐 한미 협상에 대한 뭐 인식 이런 것들이 조사된 게 있는데 트럼프 이후에 아무튼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 바뀌진 않았지만 그래서 한미 동맹이 강화돼야 뭐 안보가 유지된다거나 한미 협력이 긴밀해야 국내 경제가 좋아진다거나 이런 관념들이 깨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정치권과 정부 핵심 관료들은 전혀 여전히 이제 기존 관념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고 그런 흐름들을 좀 촉진해야겠다. 촉진해서 정치적인 힘을 형성해야 좀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금속노조 지금 뭐 상당히 큰 문제를 안고 계신데요. 특히 이제 전지 생산이 늘어날 것을 선정해 주셨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산업 공정화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산업 정책과 노동 정책이 결합되는 그런 사회적 새로운 정책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토론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는 우리 정성희 소장님이신데 이쪽 주제로는 뭐 상당히 많은 글과 토론 발제를 많이 해주셔서 오늘 무슨 말씀을 또 해주실지 긴장이 되는데 발제 나 교수님 하실 때 흥분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제가 볼 때 내적으로는 더 큰 흥분하고 계시지 않은지 많이 참아보겠습니다. 예,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금 분할 투자 2천억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투자 성수 대비해서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많은 이제 연구가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투자 10억 달러 그러면 이제 1달러 1,400원일 때는 4천억 원입니다. 4천억 원을 한국에 투자했을 때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될 것인가. 물론 노동집약직 산업하고 이제 자본집약직 산업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약 6천 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10억 달러 할 때. 그래서 이제 매년 2,200억 한도 내에서 분할 투자하기 때문에 연간 12만 명 정도 일자리를 감소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하는 거고요. 10년을 했을 때 이제 100만 명에 가까웠다는 건데 지금 청년 실업률이 체감 실업률이 17% 정도 되거든요. 5명 중에 1명이 실업자입니다. 우리 아들도 지금 실업자인데 걱정이 많죠. 엄청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세계 제1위의 자살률 이런 것이 극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10만 명당 25명 중 자살합니다. 이 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기회비용을 따질 때도 연간 이제 200억 한도에서 투자한다고 했을 때 기업 유인이나 노동소득이나 세수증가나 연관 산업효과 다 합쳤을 때 연 40억 최소 40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1,500억 그 조선업 투자 말입니다. 어제 그저께 이제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어제 미국 상원에서 이제 미 국방 수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하원에서 통과된 초안에서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일본, 한국, 조선 기업을 우선 고려한다. 이 조항이 완전 삭제가 됐습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훨씬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1,500달러 이 조선업 투자 이건 지극히 이제 리스크가 엄청 커졌고 이거 지극히 이제 불안한 상태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하나옵션이 이제 주도가 돼서 필리조선소,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미국 방산협력 이게 다 날라갔습니다. 아까 김성애 원장 얘기하신 MRO라는 수리보선하고 이제 상선 정도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기반 시설, 한국조선할 때 기반 시설에 이제 그 하청 업체가 되는 한국조선이 이렇게 될 우리가 이제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사기쳤지 않습니까? 이 다 미국 그 부품도 여기 생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군도 군함도 뭐 할 수 있고, 이게 다 이제 완전 삭제가 됐다. 사실 지금 이제 중국 대비해서 미국이 해군 그 선박 수리 능력이 200분의 1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체적인 해군력을 한국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꼭 다시 자기들 미국 땅에 와서 기반시설 조성하고, 그 다음에 해군도 거기서 만들고, 군함도 이렇게 하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선박 수주율로 말하면은 30% 정도입니다.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2위예요. 거기다가 이제 LNG, 그 다음에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터, 이거는 고부하 가치 산업인데 세계 거의 1위입니다. 1위. 이거를 미국 조선 산업을 육성하느라고 다 퍼주고 있으니 나원진 교수님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재벌 공기업이 1,500달러 MOU 체결했죠. 물론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갑니다. 조선 일부도 들어가는데, 조선을 빼더라도 대한항공에서 100세대 보잉 항공기 구매하면은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국내에 이제 수리보수 일자리가 이제 굉장히 축소가 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 로봇 공장 투자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 일부가 축소될 위험이 실제 지금 다가오고 있죠. 이것이 다 일자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가스공사에서 10년간 330억 톤인가? 미국 LNG, 러시아 천연가스 가져오면은 5분의 1입니다. 가격, 거리, 시간, 모든 것이 유리한데, 이렇게 경제 다변화, 아까 시장의 다원화라고 표현하던데,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문이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휘발유 값이 엄청 뛰고 있죠. 그리고 SMR이라는 소형 원자력 모듈, 이거를 이제 계약을 또 미국의 엑스에너지라는 부분하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종속 우려가 있고 원전 생태계를 제약하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삼성전자는 우리 민주노총 산하는 아니지만 테일러 파운드리 증설하는데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함으로써,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투자하라고 재벌 회장들 만나서 밥 사주면서 달래가지고 말은 국내 투자도 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미국 그렇게 퍼주게 하고 국내 투자를 또 하겠습니까? 다 마을공사고, 뭐 LS 그룹에서 이제 전력 인프라, 그리고 포스코에서는 아까 중국에서 히트를 가지고 이제 공시를 취하니까 자체 히트 개발을 위해서 포스코를 동원해가지고, 이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리는데 실효성도 뭐 얼마나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5대 재벌 대미 투자 그 자료를 좀 보시면 일자리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쭉 나오고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대미 투자를 직접 투자를 할수록 국내 설비 투자가 줄어드는 통계가 또 확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 투자도 하고 국내 투자도 하고 다 잘하겠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대신에 이제 대미 투자가 미국 일자리를 엄청 창출하죠. 이거는 뭐 미국에서 포상을 엄청 해도 될 만큼 충실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2001년도에 약 30억 달러가 2009년도에 120억 달러로 늘어났는데 지금은 얼마냐면은 23년도 미국 진출 한국 기업 수가 2,400개인데 1,140억 달러를 투자했고 지금 앞으로 이제 MOU 체결안까지 다 합치면은 이거는 뭐 GDP 대비해서 세계 1위입니다. 대미 투자 양이.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 일자리는 엄청 줄이는 대신에 미국 일자리 창출을 엄청 해서 지금 트럼프의 그 고정적 지지자, 콘크리트 지지자가 백인 노동자입니다. 노조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는데 지금 바로 한국이 뜯어가지고 자기 지지 확장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벌 대기업은 크게 손해보질 않습니다.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수익을 한국에 가져와서 시설 투자도 하고 고용 창출도 하면은 효과가 있죠. 그러나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또 그 자료 통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앙켓 조사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경총 주관으로 해서 30일 이상 기업체 230개 대상으로 해서 내년 기업 경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300일 이상 대기업이라고 치잖아요. 40%가 국내 투자를 축소하겠다. 확대하겠다는 건 25%밖에 안 되고 해외 투자를 대기업은 45.7%가 해외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실시했고 인력 감축도 긴축을 선택하는 기업은 무려 61%를 차지합니다. 신규 투자를 감소하겠다는 응답이 많고 원가 절감 압박 이것도 기업의 53.7%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랬는데 어디서 비용 절감을 하겠습니까? 임금 동결하고 실질임금 삭감하고 인원 축소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금속 노조에서는 아마 피부로 와닿을 텐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올 하반기부터 슬슬 와가지고 향후 3년 내에 엄청난 이 재앙이 불어올 것 같은데 단단하게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96년 말 97년 이제 IMF 외환위기 때 몰렸지 않습니까? 그 1년 전에 사실 어마어마한 날치기 노동학법 저지 위력적인 종파업을 하고 김영삼이 야구를 좀 죽였는데 일마가 방만한 경영을 세계화 개방화를 주창하면서 미국 1급 패권주의 시대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선진국이라고 막 자랑하면서 OECD 가입하고 이러면서 배포장하더니 완전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7년 말에 IMF 위기를 맞고 4대 구조조정 아래서 고금리 아래서 대규모 정리해본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민주노총이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준비해야 되고 이럴 때 지금까지 노동운동이 양적으로 늘어나서 임단협하고 겨우 이제 제도 개선에 노조부 2, 3조 정도 이렇게 그것도 제한성이 있습니다만은 얻는 걸 가지고 자족하거나 이러면은 이 불어오는 이 폭풍에 속수무책하고 당하게 되어 있고 제국주의 독점자본과 재벌 대기업과 수많은 중소 영세 하청 기업과 또 이제 대다수 노동자 농민 이 다단계 고통과 부담을 전가하는 이 시절에 100% 고립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인식, 교육 선전 활동을 대폭 강화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 재벌 제국주의 독점자본과 재벌 대기업의 원인이 있고 그것을 지원 방조하고 거기서 정책 이익을 누리는 이 트럼프 미 제국주의자들과 거기에 이제 굴종적으로 임하는 모든 세력, 노동자의 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구조적으로 인식을 하지 않으면 노동운동이 굉장히 향후 어려워질 것 같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까 규제 주권 상실과 일자리 창출은 주재준 동지가 또 얘기를 했고요. 농업 부분도 뭐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이거 막았다고 자랑했지 않습니까? 왜 사기치냐 이 말이지. 비관세 장벽을 다 풀어줄 거면서 그래서 2단계 지금 산자부 장관이 미국 가가지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부분은 이제 플랫폼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농축산물 이 부분이 주대상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 국방비 이제 8.2%. 국방비가 2009년 이후에 2009년도 문재인 시절입니다. 왜 이 문민정권들이 이렇게 국방비를 많이 올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2009년 이후에 최대폭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65조 9천억, 거의 66조 억에 해당하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250억 달러를 미제 무기를 사고 330억 달러를 주한미군 포괄적 지원. 이것도 방위비 분담금은 구체적인 항목이 정해져 있지만 포괄적 지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서 기동할 때도 그 비용을 우리 국민 혈세로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전체 예산에서 국방비를 올려놓으면은 공공사회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곧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복지를 희생시키는 것인데 괜히 열받으려고 그러네. 그래서 결국 대안은 뭐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안도 우리 노동운동에서 총체적인 입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현장 토론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교육과 홍보와 현장 토론을 자주 외교하자 또는 경제 다변화하자 그러면 우리 생존권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조합원들이. 그저 우리 사장 목 흔들어 가지고 임금 좀 올리고 단협갱신하는 거 여기에 목을 메고 있는데 그래봐야 물가 올리고 세금 올리고 해버리면 허당인데 그리고 제도 개선도 설령 해놓은들 정권이 다 그 경제 어렵고 산업 어려우면 노동 존중, 노동 중심은 항상 하위 변수고 희생당하는 이 구조에서 근본 대안을 가지고 노동운동이 변혁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경제 다변화입니다. 지금 인도, 브라질, 세계 각국이 전부 다 전통적인 친미 국가였는데 이제는 눈치 보면서 다 중국, 러시아하고 거래하고 합니다. 그 중동의 사우디 같은 나라도 멕시코, 캐나다조차도 일본 그 야근 놈이 미국하고 동맹이지만 미일 동맹이 가장 중시하지만은 러시아 천연가스를 그대로 수입을 하더라고요.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리려고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과 기술과 원자재 구입의 이 자본은 우리 자본이지만은 이 경제 구성의 기본 요소를 다변화하기 위한 발부동을 쳐야 된다. 저 어제 이제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갈 가능성이 있답니다. 지난번에 남아공에 G20 회의에 갔잖아요. 가서 인도 모디 수상을 만나고 브라질의 룰라를 만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재명도 바보가 아닌 이상 뭘 좀 해야 되는데 미국이 철통같이 촘촘하게 가두고 있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다변화하지 않으면 절단 난다는 걸 이재명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걸 집행하는 인간들 이른바 동맹파라는 굴종적인 이 친미 그룹들이 이재명을 포위하고 있고 거기에 이재명 실용이 말이죠. 흔들리는 것 같아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국민을 믿고 치고 나가면은 미국도 밀리는데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다변화를 위해서는 자주 균형 외교가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이 노력을 이제 정부 하라 그러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광화문에 10만 명만 그 10만 명 중 5만 명 우리 민주노총이 책임지고 그러면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재명도 대미 자주성을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미국 놈들이 먼저 정보 파악을 해가지고 미리 양보할지도 몰라요. 10만 명만 100만 명도 필요 없어. 근데 우리가 100만 명씩 200만씩 모였잖아요. 윤석열이 박근혜 날릴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안은 평화협력입니다. 이거는 경제 안보 다 잡는 1타 3피. 이거는 꼭 묻고 알 묻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3, 4월에 3월 달에 한미 군사연합만 중단하면은 북미 정상회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협력을 복원하고 여기에 기초해서 러시아, 중국, 저 중앙아시아 그리고 남미, 아프리카, 사우스, 글로벌 사우스 이쪽하고의 다변화를 하면은
분명히 길이 열린다. 지금 위기이자 기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